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는 체하기 창피한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아는 체하기조차 창피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기분이 더러울 수가 없어요. 특히나 그게 가까운 가족이면 더하죠. 나는 늘 매사에 최선을 다해 살았고 부끄러울 것도 창피할 것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내가 단지 겉모습이 좀 초라해 보인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겐 창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게 정말 비참하거든요. 저를 창피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저는 6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저는 가구 제작소 및 판매점에서 격리 출납 사무원 일을 했었고요. 남편은 가구 제작하는 일을 하는 목수였습니다. 덩치는 곰 같아도 성격이 순하고 무던한 그 남자와 저는 금방 친해졌고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 졸업도 못하고 급하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허할 때도 있었는데 그 남자가 그 허한 마음을 많이 채워준 것이었죠. 저는 원래 극본 작가를 목표로 하며 문예 창작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사고를 당하게 되셨고 그 후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엄마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해야 했고 저도 휴학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결국 자퇴하고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복학을 할 생각이었는데 집안 사정도 안 좋고 언제 복학을 할 수 있을지 기약도 되지 않아서 결국 자퇴를 하게 된 것이었죠.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고 나면 그때 작가 공부도 다시 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 남자에게 저는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술 마시면서요. 속상해하는 저를 그 남자도 많이 안타까워했고 또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자기도 노력할 거라고요. 든든하고 고맙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가 쓴 글도 누구보다 열심히 읽어줬어요. 피드백도 잘해줬고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알콩달콩 서로를 위해가며 행복하게 잘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 계신 아빠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됐는데 결국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남자친구가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빠 장례식장에서도 본인이 사위라도 된 양 다 도맡아서 해줬고요. 너무 괜찮은 남자다 보니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와 저 둘 다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로 버는 돈을 거의 다 쓰는 입장이었어요. 당연히 따로 모아둔 돈도 턱없이 작았고요. 남자친구 입장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형이 하나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유학파 출신이었는데요. 남자친구네 집에서는 장남인 형에게만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남자친구에게는 별 기대도 지원도 없었대요. 남자친구는 취업한 후 부모님께 생활비도 꽤 많이 드리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남자친구도 결혼을 하려고 해도 돈이 별로 없었던 거죠. 저희는 돈을 좀 모아서 2, 3년 뒤에 꼭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지만 그만 제가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남자친구는 우리에게 온 소중한 인연이니 낳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식은 나중에 올리기로 하고 혼인신고만 한 후 같이 살기로 했죠. 방 하나짜리 작은 투룸 빌라에서 시작했어요. 결혼식도 없이 시작하게 된 작은 신혼살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궁색해 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참 행복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저희의 보금자리였기 때문에 늘 쓸고 닦았고 그곳에서 함께 밥 해먹고 집안일도 함께하고 저녁엔 수고했다며 서로의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주고 풍족하진 않았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손서방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데다 저렇게 착하니까 그 어떤 사위보다도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저희도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더 좋은 집, 좋은 환경으로 옮길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애초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도 형편으로만 치면 그렇게 잘 사는 편까지는 아닌데 저희 시어머니는 소위 말해 허영이 꽤 크신 편이었어요. 어머님이 자주 만나는 친구분들이 다 집이 잘 사신대요. 그런 분들이랑 자주 어울리시다 보니 어머님도 사는 형편에 비해 씀씀이가 몹시 크셨죠. 그 때문에 결혼 전 저희 남편이 버는 월급을 어머님께 많이 드려야 했고요. 아버님도 일을 하시긴 하지만 어머님의 사치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님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갈 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요. 일단 저와 결혼을 하면 둘째 아들에게 여태껏 받았던 돈을 더 이상 못 받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셨어요. 더불어 저희 집이 가난하고 저도 딱히 별 볼 일이 없어 보여서 더욱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고요. 둘째 아들에게 별다른 기대도 지원도 안 해주셨으면서 또 며느리는 누가 봐도 괜찮은 조건의 며느리가 들어오길 바라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임신을 했으니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하셨지만 임신이 아니었으면 절대 결혼 허락 안 했을 거라는 소리도 제 면전에다 하실 정도였습니다. 홀어머니는 건물에서 청소하시고 너는 변두리 가구 판매점에서 격리하다가 그것마저도 그만두고 게다가 식도 안 올렸는데 떡하니 임신까지 하고 네가 생각해봐라. 내가 어떻게 너를 마음에 들어 하겠니? 그런 직설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히 속상했지만 최대한 어머님 마음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조건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하시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저는 어머님께 잘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고 제가 낳을 아이의 할머니시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이 어찌됐든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똑같았죠. 어머님에게는 첫째 아들과 첫째 며느리만 자식인 것 같았습니다. 유학파 출신의 증권사에서 일하는 형님과 달리 가구 제작소에서 목수를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은 어머님 기분에서도 자랑스럽진 않았던 거죠. 남편도 예전에는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몽땅 어머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엄마는 형만 좋아하고 형만 자랑스러워 한다면서 뒤늦게 그럴 필요 없었단 걸 깨달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보고도 괜히 노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만 상처받는다고요. 엄마는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굳이 잘 보이려거나 맞춰줄 필요가 없다고요. 남편 말도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어머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저인데 오히려 어머님은 거의 찾아오지도 않은 형님을 아주 예뻐하셨거든요. 형님은 무용 전공 후 현재는 입시 무용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버는 돈이 엄청 큰 건 아닌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무용하는 며느리라는 타이틀이 마음에 드신 듯 했어요. 왠지 고상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어머님 마음에 딱 드신 거죠. 형님은 명절 때도 갖가지 핑계를 대며 안 오셨어요. 결혼 후에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 저와는 사이가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서지간이지만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형님이나 아주버님께는 조금의 불만도 없으셨습니다. 오지 않으시면 늘 두둑한 돈봉투를 보내셨는데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반면 저희는 자주 시댁에 불려갔습니다. 남편은 필요할 때만 가도 된다고 부르실 때마다 안 가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어른이시고 부르시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며 도리어 남편을 설득해서 자주 갔었어요. 제 딴에는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가면 어머님은 저를 무슨 도우미 마냥 부려먹으며 이런저런 일을 시키셨습니다. 어머님은 살림에는 영 재주가 없으셨던 분인데 저 오면 반찬 만들어 놓고 가라, 주방 좀 치워라, 냉장고 싹 치워달라 등등 다양하게도 시키셨죠.
남편은 그런 걸 왜 시영이에게 시키냐고 발끈한 적도 있지만 제가 괜찮다고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그때 착한 아이 병에라도 걸린 건지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내켜 하실수록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나중에야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알았지만요. 아이 출산 후에도 여전했습니다. 종종 어머님 댁에 가서 집안일도 거들어드리고 말벗도 해드렸죠. 하지만 정작 힘든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어머님이 하시는 수많은 비교였죠. 어머님 친구분들은 다 형편이 좋고 잘 살았고 며느리들도 다 직업이 좋거나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머님은 그런 걸 몹시 부러워하셨고요. 제 앞에서도 누구 집 며느리는 공무원이라서 잘릴 걱정이 없고 누구 집 며느리는 항공사 승무원이라서 그렇게 온갖 선물들을 다 사가지고 온다더라 라는 소리도 잘하셨고요. 또 누구 집 며느리는 집안이 워낙 빵빵하고 여유있게 자라서인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귀티가 줄줄 흐르더라 등등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비교도 잘하셨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했죠. 막말로 저희도 시댁에서 받은 거 없고 어머님도 저한테 해주신 거 없는 건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따지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있었죠. 하지만 그런 말씀하셔도 그냥 그렇느냐고 그분은 좋으시겠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쌓여가고 있어서 남편 말대로 굳이 내가 자처해서 시댁 노예가 되지는 말자. 내가 백날 노력해도 어머님은 나 알아주지도 알아줄 생각도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몸소 깨닫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아기띠로 들쳐안고 병원을 갔었어요. 그렇게 진료를 보고 나니 아이는 잠이 들었고 저는 지하에 있는 마트에서 간단하게 장을 보고 집에 가려고 하던 참이었죠. 아이가 작고 가볍긴 하지만 계속 안고 있으려니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땀도 많이 나고 옷도 아이가 자꾸 잡아당기다 보니 다 늘어져 있고 침 묻어 있고 제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모습이었겠지만 애기 키울 땐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아이는 품에 안고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저 앞에서 나이대가 좀 있으신 여자분들이 4-5명 정도 마주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분들을 보다가 놀라서 멈칫했어요. 왜냐면 그분들 중 한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거든요.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나 뵙게 되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을 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알아보셨는데 갑자기 무슨 못 볼 것이라도 본냥 깜짝 놀라시더니 친구에게 뭐라고 하고는 돌아서서 화장실로 가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죠. 분명 저를 보셨는데 아는 채는커녕 급하게 화장실로 가버리셨으니까요. 뭐지? 뭘 두고 오셨나 생각했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은 제 옆을 지나갔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다 보니 저 혼자서 인사하기도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냥 집으로 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어머님을 봤는데 홀랑 가버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님이 급히 들어가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어머님은 세면대에 가만히 서 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얼굴을 찌푸리시더라고요. 너는 여기 어쩐 일이니? 저 여기 3층에 소아과 왔다가 간단히 장보고 집에 가려던 참인데요. 어머님은 제 말에 밖을 살짝 보시더라고요. 내 친구들 갔지? 네, 주차장 쪽으로 가시는 것 같던데. 아휴. 어머님은 그러시더니 저를 다시 쳐다보시면서 나무라셨어요. 예, 너는 그러고 다니니? 평소에도? 네? 옥골하지 봐.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집도 아니고 밖에 나오는 건데 그게 뭔 차림이니? 땀은 또 왜 이렇게 흘리고? 애기 안고 다니니까 힘들어서. 너 머리도 안 감았니?
감았어요. 땀이 나서 좀 헝클어진 건데. 아휴, 꼬라지 하군. 쪽팔려서 진짜.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저보고 난데없이 쪽팔리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너 밖에서는 나 아는 체 하지 마. 아휴, 아무리 애 키운다고 해도 다 너처럼 다니진 않는다. 애가 부끄러운 것도 없나. 어머님은 그렇게 쏘아붙이시더니 황급히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멍하게 있었어요. 어머님을 우연히 만났고 인사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제가 왜 어머님에게 쪽팔리다느니 부끄러운 것도 없냐느니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울컥하더라고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기분이 상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건 저도 잘 알죠.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아는 체 하는 것도 싫을 만큼 저를 쪽팔려 하실 정도라는 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비참했던 저는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왜? 어머님, 지금 통화되시죠? 그래, 왜? 어머님, 제가 아까 어머님한테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요. 뭐가 속상한데? 은성이 아파서 아침부터 정신 없었고 소아과에 워낙 사람이 많아서 최대한 일찍 가야 되니까 따로 준비하고 할 것도 없이 급하게 나온 거예요. 물론 힘드니까 땀도 많이 흘렸고 제 행색이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쪽팔리고 창피하세요? 너 그것 따지려고 전화했니?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상하고 어머님께 서운해요. 애 키우는 사람이 다 그렇죠. 애 키우면서 화장하고 머리 세팅하고 원피스 입고 그러고 다녀야 안 창피한 거예요? 너가 그러고 안 다니는 거지. 그러고 다니는 애 엄마들도 많아. 좀만 더 부지런해봐라. 다 된다. 어쨌든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안 다닌다고 어머님에게 쪽팔린다는 소리 들을 건 아니잖아요. 제가 따지자 어머님도 본격적으로 화를 내시더군요. 야! 내가 부끄러워서 아는 척하기 싫다는데 그럼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이렇게 전화해서 시어머니한테 따질 일이니? 그래,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 내 친구들한테 둘째 며느리 대기업 다닌다고 했다. 번듯한 대기업 직장 다닌다고 했어.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이 벌건 대낮에 다 늘어난 옷 입고 장바구니 덜렁거리면서 오는데 안 창피하겠어?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죠. 어머님, 왜 저에 대해서 거짓말하세요? 부끄러우니까. 솔직하게 부끄러워서. 아빠 없이 홀어머니인데 홀어머니는 건물 청소하고 혼전 임신해서 손바닥만한 투름 살고 있고 마땅한 직업도 없다 이렇게 말해야겠니? 그래, 쪽팔려. 남들 보기에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어서 쪽팔린다고. 큰애는 안 쪽팔려도 너는 누구 보이기에 쪽팔려. 됐니? 어머님의 말을 듣고 너무 분했던 저는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렇게 쪽팔린 며느리고 인정도 하기 싫으셨을 텐데 여태껏 집안일은 잘도 시키셨네요. 네가 넙죽넙죽 했잖아. 한다는데 뭐라고 하니? 어머니,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 딴에는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잘하려고 노력한 건데.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그딴 거 필요 없어. 그저 돈 많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살면 돼. 나는 그게 중요해. 네가 백날 우리 집 와서 쓸고 닦아도 나는 너 남들한테 소개해주기조차 싫어. 어머님은 끝까지 저에게 상처를 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저 며느리로 생각 안 하시는데 저도 앞으로는 어머님 없는 생 칠게요. 그러든가. 저는 그 길로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 우는 모습에 아이도 같이 울었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고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고 놀라더군요. 저는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고 남편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죠. 진짜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형하고 저 비교하면서 형만 축혀 세워주고 저는 무시하시더니 이제 제 와이프까지 그러세요?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잘나고 성공하지 못했으면 자식도 며느리도 아니에요?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건 엄마 마음가짐이라고요. 남편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고 앞으로는 시댁 가지 말자고 어머님 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앞으로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일은 제 마음속에 멍울처럼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점차 크고 어린이집을 보낼 때가 되면서 저도 제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장 취업 자리 알아보진 말고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한동안은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은성이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 동안 집에서 잠도 자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재충전을 가지라고요. 남편의 말이 참 고마웠지만 저희 집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기에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작한 것이 웹소설이었어요. 아이 재울 때 시간 남을 때마다 틈틈이 재밌게 보던 웹소설들. 저도 원래 글을 쓰고 싶었던 사람이다 보니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도 적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웹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로맨스 장르의 웹소설을 조금씩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있고 재미가 있는 분야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쓰게 되었어요. 글을 쓰다 보면 가구점에서 일하면서 또 아이를 키워오면서 잊고 지냈던 제 안의 꿈들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집안일을 마쳐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신없이 몰두해서 글을 쓰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쓴 글들은 많은데 따로 어디 올리지는 않았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제 글들을 읽고 재밌다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연재 사이트에 올려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도 매일 조금씩 자주 보던 소설 사이트에 연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은 빨리 왔습니다. 조회수도 갈수록 빠르게 늘어가고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너무 재밌다며 빨리 다음 화를 올려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죠. 누군가 내 글을 이토록 기다려준다는 게 참 즐겁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꾸준하게 연재를 하게 됐고 회차가 쌓이면서 베스트 작품에도 자주 오르게 되었습니다. 웬만큼 독자들을 확보한 다음에는 유료 연재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요. 제 소설을 보고 싶다면 유료 결제를 해야 했죠. 그때부터는 유료 연재로 바꾸면서 꾸준하게 연재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웹소설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겠냐 하겠지만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웹소설은 상상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더군요. 게다가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좋은 조건으로 전자책 출간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작품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업 작가로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죠.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웹소설이라는 장르다 보니 그만큼 쓰는 사람도 많았고 경쟁도 치열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빠르게 제 이름과 작품을 알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유료 구매 정산과 더불어 인쇄까지 이전에 월급 받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고는 하지만 제가 웹소설로 이렇게 대박이 터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저희 남편도 엄청 신기해하고요. 그렇게 시간은 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꽤 많은 수익을 이뤄냈고 출간 작품도 꽤 되는 억대 연봉 작가가 되었죠. 집도 투룸에서 아파트 전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차도 남편이 오래된 경차를 타고 다녔는데 크고 튼튼하기로 유명한 외국 브랜드의 신형 SUV로 바꾸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제 혼자 힘으로 일구어낸 성공이다 보니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아이 돌잔치 초대장을 보내셨더군요. 아주버님네는 아이가 계속 안 생겨서 그냥 안 가진다고도 하셨는데 뒤늦게 형님이 임신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시댁과는 인연을 끊어서 아주버님네와도 따로 만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아이 출산했을 때도 남편 통해서 축하금 정도만 보냈었지 아이 얼굴도 실제로는 안 봤고요. 그 아이가 벌써 돌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얼굴 안 본 지도 꽤 됐으니 돌잔치에는 꼭 오라고 초대를 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님도 오실 텐데 어떻게 하고 싶냐고 저에게 물어봤고 저는 저희 아이 돌 때 그래도 형님이 비싼 유모차 사주면서 축하해 주신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돌잔치에는 가자고 했죠. 아이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직접 형님에게 간다고 전하겠다며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안 올 줄 알았는데 간다고 하니까 형님도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머님하고 껄끄러울 텐데 그래도 와준다고 해서 고마워. 형님도 저희 은성이 돌할 때 잘 챙겨주셨잖아요.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참 소식 간간히 듣고 있어. 소설 작가로 엄청 잘 나간다며? 돈도 엄청 잘 벌고. 부러워 동서? 에이, 무슨요. 어머님도 다 들으셨어. 처음에는 걔가 뭐 벌어봤자 얼마나 버냐 그러셨다는데 우리 그이가 동서 억대 연봉인데다 엄청 잘 나가고 도련님네 집도 바꾸고 차도 바꿨다고 하니까 어머니 완전 눈이 동그래지셨다네. 아, 네. 여튼 동서 돌잔치 때 보자. 네, 형님. 그때 뵐게요. 들어가세요. 어머님이 아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여전히 저를 남들에게 소개하기 부끄럽고 쪽팔린 며느리라고 여기실지 어떠실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했어요. 인연 끊기로 했고 저한테는 이제 시어머니인 분도 아닌데요. 어쨌든 그렇게 돌잔치가 다가왔어요. 형님은 호텔에서 돌잔치를 한다고 했고 저희도 시간 맞춰서 가게 됐죠. 사람도 제법 많이 왔더라고요. 형님과 아주버님께 인사도 드리고 아이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던 참이었습니다. 어머, 시영아, 정만아! 누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쳐다보니 어머님이 얼굴에 화색을 띠고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님과 저희가 인연을 끄는 게 아니었나 착각할 정도로 어머님은 반갑게 오셨습니다. 마치 며칠 전에 본 것처럼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시더군요.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하시는 그 모습이 오히려 황당했지만요. 너네 왔구나. 얼마만이야? 어머님 주변에는 돌잔치를 축하해 주시러 온 친구분들도 계셨어요. 어머님은 친구분들께 그러시더군요. 얘야 얘, 우리 둘째 며느리. 아, 그 돈 잘 번다는 작가 며느리야? 뭐 웹소설인지 뭔지 그거 쓰는데 돈을 그렇게 잘 번대. 바빠서 오랜만에 봤네. 그러면서 어머님은 싱글벙글하며 저를 보시더군요. 아유, 둘째야.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니? 가방도 세상에 이거 명품 아니야? 아유, 고급스러워라. 나도 명품 가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나이에. 어머님 말에 옆에 친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돈 잘 버는 며느리 뒀다 뭐해? 그러게, 나도 뭐 우리 며느리 덕 좀 보나? 어머님은 친구분들이랑 깔깔거리시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3년 전 제 모습이 창피해서 아는 척도 하기 싫다며 화장실로 숨어버린 어머님이 이제는 친구분들에게 당당히 저를 소개하시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옷차림과 버는 돈이 달라졌을 뿐 저는 여전히 똑같은 저인데도요. 제가 가만히 서 있자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너는 시어머니 친구들을 보고 인사도 안 하니? 그러면서 제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으시고 상처 있는 대로 주시고 인연 끊었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던 분이 이제 제가 돈을 좀 번다고 친근하게 제 손까지 잡으신다뇨. 아무렇지 않아 하는 어머님 얼굴을 보는데 정말 환멸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님 손을 탁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갑작스런 제 말에 어머님 벙찐 얼굴로 저 보시더군요. 뭐? 왜 자꾸 저한테 며느리 어쩌고 하세요? 저 시어머니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한 후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 놀라시고 어머님 엄청 당황하신 듯 달려와 제 팔을 잡으며 소곤거리시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놓으세요. 저희가 무슨 사이라고 이러세요. 너 끝까지 이럴 거야? 나이 든 시어머니가 먼저 화해하자는 건데.
화해? 화해는 무슨, 쪽팔리다고 어디 가서 아는 척 말라고 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말에 상처받고 속상하다고 하는 저한테 대못 박으셨잖아요. 그때 인연도 끊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 진짜 이럴 거야?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그놈의 쪽팔림. 어머님 진짜 쪽팔린 게 뭔 줄 아세요? 뱁새가 황새 쫓으려고 가랑이 찢어지는 게 진짜 쪽팔린 거예요. 본인 분수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있는 척 가진 척 남들 눈에 그럴듯해 보이려고 허영 허세만 부리는 거. 그게 진짜 쪽팔린 거라고요. 어머님 그러셨죠? 저 며느리라고 하기도 쪽팔리다고. 근데요. 그러는 어머님은 뭐 엄청 자랑스러우신 어머님인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저 정만 씨 어머니고 제가 며느리가 됐으니 최선을 다해 잘한 것뿐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먼저 저 며느리 취급 안 하셨고 저희는 인연 끊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는 사이인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듯 둘째 며느리 없는 셈 치세요.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머님은 입만 떡 벌리고 벙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곧 돌잔치가 시작되었는데 앉아있기에는 아무래도 껄끄러워서 형님께 적당히 말씀드리고 그곳을 떠나왔죠. 솔직히 막 통쾌하다기보다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조금만 좋게 봐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면 저도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어머님께 참 잘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부려는 먹으시되 며느리라고 하기에는 쪽팔리다고 한 이상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듯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도 아셨어야죠. 기분이 찹찹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날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말 당당하게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제 스스로도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사는 형편이 여유로워져서 생긴 자신감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했고 또 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